반갑습니다. 차성수 구청장님하고 그 지방자치가 처음 실시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논의했는데 한 20여 년이 흘러가지고 이제 다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문제를 놓고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방자치법을 어떻게 바꿀까 하는 논의였는데 지금은 이 헌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이 시대적인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명재 의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했는데 상당히 놀라운 것은 보통 이래 가보면 인사 말씀하고 나가시는데 이번엔 수강생 대표로서 인사 말씀을 하는 것이 참 인상이 남습니다. 이게 우리 학자들도요 평생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낮춰야 됩니다. 나를 높이면 이 물이 거꾸로 흐릅니까? 위로 흐릅니까? 아래로 흐릅니까? 나를 낮춰줘야 이 지식과 지혜가 나한테로 오는 거죠. 그래서 참 그 좋은 발상이라고 보고요. 또 보니까 지방의회 의원님들도 몇 번 나와 계시는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우리가 친숙한 장난감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 아시죠? 오뚜기. 다 어릴 때 갖고 놀았던 경험이 있고 참 신기하죠? 왜 신기합니까? 절대로 쓰러지지 않으니까. 던져도 밟아도 밀어도 계속 일어서죠. 이 오뚜기의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제 강의는 오뚜기로 시작해서 오뚜기로 끝납니다. 오뚜기 나라를 만들자. 오뚜기형 국가를 만들자.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이 오뚜기의 비밀은 무게의 중심. 무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이게 쓰러지면 이 무게의 중심이 밑으로 당기죠. 당긴다. 그러면 머리가 다시 올라와서 바로 쓴다. 만약에 우리가 이 무게의 중심을 여기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면 끝이죠. 요게 이렇게 동그랗게 연결됐으면 여기에 무게의 중심을 딱 두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서죠. 뒤집힙니다. 한 나라의 경우도, 한 국가의 경우에도 이런 나라가 되면 어떠냐. 그래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려면 오뚜기 같은 나라가 돼야 된다. 근데 이 장난감에서는 무게의 중심인데 국가의 중심은 뭡니까? 권력이죠. 권력이란 뭡니까? 결정권입니다. 아까 구청장님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참 이 체험에서 우러나는 말씀입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내가 사는 집 앞에 골목길을 어떻게 가꿀까 하는 겁니다. 내 앞에 골목길이 쾌적하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기분이 좋죠. 편리하죠.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내 집 앞에 골목은 누가 가까이죠? 바로 우리가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치. 그러면 국민들이 행복해진다. 둘째, 우리는 잘 살고 싶죠. 잘 살려면 이 권력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아래에 있어야 된다. 권력의 중심이 아래에 있는 나라가 국민이 행복하고 또 권력이 아래에 있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더라 하는 것. 특히 이 국민이 행복한 나라, 이게 그냥 짐작을 하는 소리가 아니고 스위스의 행복연구가로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브루노 프라이 교수입니다.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은퇴를 하신 분이지만 여전히 영향력이 강한 분입니다. 이분은 경제학자이면서 평생 행복을 연구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러 나라를 비교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지방 분권이 많이 된 나라일수록 또 국민들이 국가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을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즉 직접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일수록 국민들이 행복하더라. 그다음 두 번째, 잘 사는 나라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사는 나라로 어떤 나라를 꼽을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스위스, 그죠? 500만 이상의 국가 중에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물론 스위스보다 국민소득이 더 높은 나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룩셈부르크라든지 리히텐슈타인. 리히텐슈타인은 1인당 국민소득이 한 12만 불, 13만 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구가 한 3만 6천 명 되는 조그만 나라예요. 또 룩셈부르크도 제주도만 합니다. 한 60만 정도, 55만 정도 될 거예요. 그런 나라고, 그래도 상당히 큰 국가. 그래서 인구가 스위스가 한 860만, 890만 정도 이렇게 되죠. 여기는 이제 국민소득이 한 8만 불 정도 됩니다. 또 미국, 또 독일, 그 상당히 정치가 모험을 보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잘 사는 나라들 보니까 권력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지방에게 권력이 가 있더라. 권력의 중심이 지방에 있더라. 우리 일상생활에 관한 것은 거의 대부분을 지방이 결정하더라. 또 스위스의 경우에는 그것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더라. 그런 나라가 강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강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소련, 중국, 모택동 하에서의 중국,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됐어요? 소련은 망했죠. 소련은 쪼개져서 망했다. 중국도 모택동 하에서 대약진 운동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짐작컨대 한 3천만 명 내지 5천만 명이 굶어 죽지 않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권력이 누구한테? 개인한테 집중되어 있는 나라가 그렇더라. 스탈린 하에서도 마찬가지로 3천만 내지 5천만의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그렇게 했다. 그런 나라들이 망하더라. 로마도 상당히 번창을 하다가 결국 멸망하죠. 언제 번창했느냐? 권력이 나누어져 있을 때 번창했고, 즉 공화제일 때 번창했고, 황제가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서 나라가 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의 멸망이 언제부터 시작했냐? 시저가 권력을 독점하면서 그 양자인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물려주면서 로마의 멸망은 이미 시작되었다. 권력이 집중되면 망하고 권력이 분산되면 흥한다 하는 거죠. 이것은 제 이론이 아니고 최근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하는 책을 쓴 그 에스모글루와 로빈슨이 그런 거를 여러 나라들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그렇더라 한 게 연구에서 밝힌 책이 있죠. 아주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강한 나라. 우리가 요즘 이 북한과 관계에서 사실은 굉장히 위기죠.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우선 강한 나라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강한 나라의 표본이 있습니다. 덩치가 크다고 강한 나라는 아니죠. 아까 앞에 나왔던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이죠. 영세 중립국인데 앞에 말이 하나 붙습니다.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무장 중립국입니다. 무장 중립국. 누가 무장하느냐? 군대가 무장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무장합니다. 국민들이 무장합니다. 그래서 안방에다가 기관총을 걸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아펜젤 여기 그림 같은 언덕 위에
초원에 집이 멋진 예쁜 집들이 있죠. 그 집의 지하 창고에는 뭐가 있는지 압니까? 대포가 놓여 있습니다. 대포와 방공호가 놓여 있습니다. 이 나라는 군대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라는 위기가 되면 장군을 임명하고 그 장군이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스위스에 장군이 임명되면 몇 번 안 됩니다. 그 히틀러가 스위스를 침공하겠다. 2차 대전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스위스 연방정부에서 장군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소집합니다. 민병대죠. 민병대를 소집합니다. 48시간 안에 70만 대군이 형성됩니다. 자발적으로 총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 나라를 이길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알프스 산으로 들어가서 땅굴을 파고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들도 한 20만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스위스를 점령해봤자 얻는 건 별로 없고 희생은 너무 크다. 그래서 스위스의 침략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애국심이 어디서 나오느냐? 스위스는 국가의 중대사를 대부분 국민들이 결정합니다. 또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냐? 이 나라는 우리가 만든 나라다.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국가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의 애국심은 국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또 동네 문제를 동네에서 결정하는 그러한 지방자치와 직접민주주의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진짜 강하다. 진짜 강한 나라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죠. 왜 위대하냐?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였죠. 왜 그러냐? 이게 대한민국이 19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불쌍하게 보는 나라, 예를 들어서 이디오피아, 뭐 이런 나라들하고 비슷하게 살았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그렇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변신한 유일한 국가다. 참 위대한 것. 두 번째,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해냈습니다. 뭐냐?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거죠. 영국의 어떤 정치평론가가 이렇게 신문에 씁니다.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기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나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리도 대한민국처럼 민주화하자. 대한민국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됩니다. 몇 년 전에 베트남의 하노바 대학을 방문을 했습니다. 하노이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헌법학자가 우리나라의 6월 혁명, 6월 항쟁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냐 했더니 민주화를 이룬 나라의 헌법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안고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렇던 나라가 그래도 우리도 자부심이 컸죠. 우리가 대단한 나라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 이후에 큰 집회에서 등장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하는 구호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에서 절망의 나라로 전락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금방 선진국이 될 줄 알았죠. 그런데 3만 불의 경계를 넘지 못하고 계속 턱걸이하고 있다. 또 우리의 젊은이들은 헬조선을 외치고 있다. 대체로
사유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어렵지 않느냐, 지금 위기에 놓여 있지 않느냐. 첫째, 국가가 작동을 안 합니다. 국가가,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달라 하고 국가에게 위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내고 젊은이들은 청춘을 바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합니다. 그런데 막상 국민들이 위기에 처해 보니까 국가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는 많이 겪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예. 가장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한 명의 희생자도 없게 하라. 이랬는데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한 명도 구제하지 못하고 300여 명의 젊은이들이 수장되는 그런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구할 수 있었습니다. 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우리가 운명이다 이렇게 체념해 할 수도 있겠지만, 체념할 수도 있겠지만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구한 겁니다. 왜? 당시에 해양경찰은 현장에 가 있었고 진도 어민들도 자발적으로 우리가 구제하자 이렇게 해서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도 어민이 다른 어민한테 연락을 합니다. 이 배에 수백 명이 탔다 하는데 밖으로 나와야 구제를 할 거 아니냐, 구조를 할 거 아니냐.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경찰들은 뭐 했냐 이거. 해양경찰들은 뭐 했냐 이거. 바로 현장에 출동해 있으니까 승객들을 탈출시키고 구조를 했으면 대부분 살았을 겁니다. 다는 못 살았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살릴 수 있었다. 그런데 해양경찰이 출동해서 한 일이 뭡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지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구조할 시간은 다 지나가 버린 겁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선장을 제압을 해야죠. 선장한테 탈출시켜라. 우리가 구조하겠다. 이랬는데 선장에게 그런 명령을 하기 전에 뭘 했습니까? 선장이 탈출하는 걸 도와줬죠. 선장이 이럴 수 몰랐을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 선장은요, 이런 배 속에서는 하나의 국가입니다. 국가기관입니다. 그런데 선장이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로 돌아가서 승객을 구하라고 해야죠. 왜냐하면 선장은 모든 승객을 구조하기 전에는 배를 탈출하면 안 될 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국가가 무너진 겁니다. 메르스 사태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죽어가는데 국가는 우왕좌왕하고 지방이 나서가 뭐를 하려고 그러니까 못하게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국가도 안 움직이고 지방은 손발이 묶여서 못 움직이고 이런 나라가 흥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예를 들어 가습기 사건, 또 요즘 나오고 있는 살충제 달걀 문제, 또 조류 독감, 속수무책이잖아요. 국가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 이제 국가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대단히 부패한 나라다. 대단히 부패한 나라. 이 부패의 원인이 어디 있냐? 부패의 원인은 항상 소수자가 권력을 가지고 그걸 휘두르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전 국민이 권력을 골고루 나눠 가지고 있다. 이러면 부패가 생기겠어요? 부패가 생길 수가 없죠. 전 국민한테 뇌물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한 100여 년 전에 유명한 정치인인 액턴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우리 다 아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치인 중에 이 말씀을 연설 때마다 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예, 김영삼 신민당 총재.
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시더니 이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나온 말이 문민 독재다. 그래서 결국 아드님이 감옥에 가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다 말년이 안 좋죠. 예, 다 부패에 연루되어서 처벌을 받거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 투명성 기구에서 해마다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패하냐? 52번째다. 52번째, 그러니까 덜 부패한 순으로 보면 52번째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패한 나라다. 하게 이제 숫자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대단히 불행한 국가다. 젊은이들이 못 살겠다. 이렇게 외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유엔에서 매년 3월 20일 날 세계 행복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3월 20일 날 발표된 행복지수는 56입니다. 작년은 조금 더 나빴어요. 58이. 뭐 58이나 56이나 국민들이 불행한 것은 마찬가지다. 이것도 아까 앞에 얘기했듯이 권력의 중심이 위에 있기 때문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대단히 갈등이 심각한 나라다. 갈등이 심각한 나라. 얼마나 갈등이 심각하냐면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로 갈등이 심각한 나라다. 첫 번째 갈등이 심각한 나라는 터키입니다. 터키가 갈등이 심각한 이유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종교 분쟁, 민족 분쟁,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갈등이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족 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단일 민족은 아니지만 대체로 비슷하죠. 그래서 민족 분쟁은 없습니다. 두 번째, 종교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넓어서 뭐 속으로는 기분 좀 나빠도 겉으로는 교회 앞에 절이 있어도 절 앞에 절 옆에 교회가 있어도 그냥 참고 내색을 안 합니다. 그런 나라가 왜 이렇게 갈등이 심각하냐? 이 갈등이요, 그냥 감정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직접 경제 문제로 연결이 된다. 이 갈등으로 인해서 손실되는 비용, 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뭐 이런 거를 합쳐보면 1년에 82조 내지 246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 400조 뭐 전후 이 정도 되죠. 그러면 크게 보면 반 이상이 갈등 비용으로 날아간다. 자, 그래서 이거를 경제 문제와 연결시키면 우리나라의 갈등 수준을 OECD의 평균 정도만 낮출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7% 내지 최대치로 21%까지의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갈등이 심각한 이유는 뭡니까? 누가 갈등을 이렇게 만들어내죠? 정치인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갈등을 해결하는 게 정치인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정치인들이 조그만 갈등을 크게 만들고 없는 갈등도 만들어내죠. 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선거에 목숨 거는 사람,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정치인들. 왜? 이기면 모든 걸 갖고, 지면 모든 걸 잃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체제를 가리켜서 승자 독식이다, 패자 전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나라는 보면 저도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겨도 권력을 다 못 갖고 권력을 나누어 갔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파워 쉐어링이다. 권력을 공유한다. 그러니까 죽자 사자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자 사자 싸우도록 만들고 있는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거가 다 끝나면 내 졌다. 당신 축하한다. 승자를 축하한다. 이런 인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부정선거가 있다. 아니면 포퓰리즘이다. 뭐 흑색 선전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죠. 왜? 그 자체가 다음 선거 운동입니다. 그래서 정부를 구성하려면 정부를 구성 못하게 하죠. 국무총리를 임명하려고 그러면 이것저것 태클을 걸죠. 장관을 임명하려면 마찬가지죠. 이번 정부에서 우리 봤죠. 그런데 이번 정부의 여당이 그 전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짓을 했죠. 승자는 패자를 짓밟고 패자는 승자의 발목을 잡고 이게 대한민국 정치. 그런 나라가 안 망해가면 비정상이죠. 뭐냐? 권력이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망해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냐? 아까 제가 얘기한 에스모글루와 로빈슨. 정치 제도가 국가의 번영과 빈곤을 결정하는 근본 원인이다. 정치 제도가 경제 제도를 만들고 그 경제 제도가 국가의 흥망을 결정한다. 이 제라드 다이아몬드, 이분이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분이죠. 이분의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죠. 그 총균쇠 뭐 이런 책도 쓰고 또 민주주의에 대한 책도 쓰고 많이 썼습니다.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 에스모글루와 로빈슨이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 대한 서평을 씁니다. 그 서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정치 제도의 착취성과 포용성이 국가의 빈곤과 번영을 50% 정도 결정한다. 이 사람의 이론은 다릅니다. 이 에스모글루와 로빈슨이 이 사람의 이론을 비판한 책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것은 지리적 위치다.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빈곤과 번영이 결정된다. 이랬는데 이 로빈슨과 에스모글루는 그게 아니고 정치제도, 경제제도가 국가의 흥망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분이 재미있습니다. 50% 정도 결정한다. 근데 이 에스모글루와 로빈슨은 100% 결정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제도는 뭐로 표현됩니까? 바로 헌법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뷰캐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의 실패보다도 중요한 것은 헌법의 실패다. 정치의 실패보다도 중요한 것은 헌법의 실패다. 정치가 문제일 때, 경제가 문제일 때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되느냐? 우리 헌법이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을 다시 봐야 됩니다. 이분 우리 익숙한 분이죠? 이 신문 만평입니다. 신문 만평인데 5월 10일자 만평입니다. 이번 대선 다음 날이죠. 신문의 만평인데 우리가 대선 과정에 무슨 경쟁을 했느냐? 후보자들이 내가 운전을 잘한다. 대한민국을 잘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경쟁을 했는데 막상 당선이 되고 보니까 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망가져 있다. 핸들을 돌려도 바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동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 망가진 차체 이게 뭡니까? 이게 헌법이다. 그 어두운 얘기 했는데 어두운 얘기만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좀 희망도 찾아보자. 근데 여기에 희망은 어디 써 있느냐? 중앙정부 뜯어봐도 별로 희망이 없어요. 밑바닥을 보니까 그래도 희망은 싹트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 뜨는 사례들은 뭐냐? 중앙정부가 나서가지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지방정부가 나서니까 되더라. 그래서 지방정부가 나서서 한 지방정부가 나서서 다른 지방을 바꾸고 또 국가를 바꾸고 또 나아가서는 세계를 바꾼 그런 사례들이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나타나더라. 우리 생활 주변에 가장 상징적인 게 뭡니까? 화장실이죠. 화장실. 이 화장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아무리 고치려 해도 못 고치세요. 그래서 한국관광의회 뭐 이런 데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화장실이 부끄럽다. 이걸 좀 고쳐보자. 중앙정부의 머리로는 어느 정도까지냐. 물청소 깨끗이 하고 횟가루 뿌리고 또 아주 문화적인 인식이 있는 공무원 같으면 장미 한 송이 꼽아놓고 근데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도루묵으로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월드컵을 유치하니까 수원시에서 손님 맞이를 해야 되는데 수원역에 수원시장이 심재덕 시장이 탁 가서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손님들에게 공개할 곳이 못 된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한번 바꿔보자. 바꾸는데 확 바꿔보자.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화장실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점잖은 표현. WC 이런 건 좀 저속한 표현이고요. 좀 점잖게 우리 말로 화장실을 좀 고상하게 하는 말은 뭡니까? 에이, 뒷간이 해우소, 그죠? 해우소. 예, 아주 그럴싸한 말이죠. 근심을 해결하는 곳. 그래서 영어로는 또 레스트룸이라 그러잖아요. 점잖은 표현이죠. 그래서 용변 보는 것이 아니라 휴식 취하는 곳, 기분 전환하는 곳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화장실을 아주대학 앞에 반딧불이 화장실을 만들어서 공개를 합니다. 주민들은 화장실에 들어오다가 다시 나갑니다. 이게 화장실 맞냐? 그런데 언론에서는 어떻게 하냐? 칭찬했겠어요? 예, 호합한 화장실을 만들어가지고 아파트 공사비보다도 더 많이 예산을 낭비한다. 이래가지고 도배를 했죠. 언론 도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심재덕 시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썼어요? 물어보니까 시장님이 교수님 알지도 못하고 왜 그렇게 흥분부터 합니까? 아파트는 짓는데 도로도 다 닦여 있고 더운 물도 들어오고 가스도 들어오고 전기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공중 화장실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선 그거부터 설치를 하다 보니까 돈이 그렇게 든 겁니다. 공사비는 많이 안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건 신문에서 그렇게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묘한 게 있죠. 좋은 걸 보면 어떻게 합니까?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는. 이걸 어떤 사람들은 뭐 나쁜 식으로 표현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좋은 거 보고도 안 따라하면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걸 보고 따라하는 걸 그것이 바로 학습 능력이다. 이렇게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습 능력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니까 수원 화장실을 구경하자고 막 전국에서 몰려옵니다. 하도 많이 몰려오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수원에서 안내하기 어려우니까 수원역 앞에다가 목요일 날 3시에 화장실 투어 버스를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돌립니다. 이러니까 금방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방에도 화장실 개선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걸 보니까 중앙정부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철도 화장실도 고치고 중앙정부에 소속된 기관의 화장실도 다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화장실이 개선된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세계화 시대다 보니까 이 소문이 다른 나라에도 퍼집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30여 개국에서 화장실 구경하러 옵니다. 멕시코에서도 오고, 브라질에서도 오고, 저 싱가포르에서도 오고. 근데 누가 제일 많이 뺏겨갔을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화장실이 더 더러웠던 나라. 예, 중국이잖아요. 중국은 진짜 그 북경올림픽 한 10년 전에 제가 중국에 갔는데 화장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는 그래도 화장실 부서진 문이라도 있었는데, 문 자체가 없어요. 거기다가 문이라고 있는데 가운데만 딱 쳐놨어요. 얼굴만 가리게. 그래서 그렇던 화장실이 북경올림픽 때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 그 모델이 된 게 우리나라 화장실. 그래서 북경방송, 신화통신, 인민일보 이런 언론에서 와가지고 아주 세부적인 것도 다 뺏겨갑니다. 인민일보 기사 이런 게 났습니다. 대한민국의 화장실은 정결할 뿐만 아니라 문화의 향기가 흐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랑스럽죠. 그 10년 전 외국의 한국 안내책자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었느냐. 대한민국 화장실은 대단히 더럽기 때문에 갈 곳이 못 된다. 아침에 호텔을 나갈 때 용변을 보고 나갈 것.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보면 한 지방이 바뀌어서 나라를 바꾸고 또 세계를 바꾼 일대 사건이다. 이게 진정한 혁신입니다. 이게 진정한 혁신. 지금 우리가 혁신하면 중앙정부가 나서가지고 막 개혁 방안을 짜가지고 지방에 던져주면 지방에서는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지방 실정에 안 맞으니까 하는 흉내만 냅니다. 실적 보고만 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이제 이 아래로부터의 혁신, 아래가 바뀌어서 위를 바꿔내는 그런 혁신 사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정보공개 조례, 이것도 지방자치 하자마자 공개하라고 조례를 정한 청주시에서 나서서 한 거죠. 이때 놀랍게도 중앙정부의 반응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으로 갑니다. 대법원에서 왜 못하냐 해도 된다 이러니까 1년 만에 전국 180개 지방이 정보 공개를 조례로 정하고 그로부터 5년 후에 중앙정부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것도 아래가 바뀌어서 위를 바꿔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도심 하천의 정비. 그전에는 주차장 만들었죠. 하천 복개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다 걷어내고 시민의 휴식도로 돌려주는 거예요. 전자정부. 이건 우리는 중앙정부에서 먼저 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강남구에서 실시한 겁니다. 정부가 전자정부라는 개념조차도 모를 때 강남구에서 전자정부를 구축해가지고 일본에다가 수출합니다. 오늘도 이런 신화는 계속되고 있을 것이다. 금천구에서도 제가 아까 구청장 미리 만났더라면 좀 물어볼 텐데 만날 시간이 없어서 물어보지 못했는데 뭔가 있을 겁니다. 이걸 자꾸 만들어내야 됩니다. 만들어서 퍼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지방에 자극을 주고.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니까 되더라.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앙정부 나와라. 대통령 나와라. 뭐 장관 나와라. 그 문제 잘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잘 해결 안 돼요. 이제는 어떤 사례를 만들었냐? 우리 주민들이 우리가 나서니까 되더라. 이런 사례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실제로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나는 성공체험이다. 성공체험. 우리는 지방이 나서니까 되더라 하는 많은 성공체험들을 축적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한 문제도 우리 지역에 관한 것은 우리가 해결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통계표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해마다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국민 2,000명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 항목 중에서 제가 따온 거는 공공기관 중에서 어디를 믿냐?
어디를 얼마나 믿냐, 어느 기관을 얼마나 믿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장 못 믿는다고 얘기했을까요? 예. 역시 우리는 다 이심전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를 조금이라도 믿냐? 뭐 매우 믿는다는 물론이고 빼고 너 포함해서 조금이라도 믿느냐 이래 물었더니 중앙정부를 국회를 조금이라도 믿는다고 답한 게 12.6%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87%는 조금도 안 믿는다. 조금도 안 믿는다. 작년에 조사한 거는 요거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15.6% 나왔습니다. 한 3%또 떨어졌습니다. 중앙정부를 믿냐 이랬더니 24.6%가 믿는다. 그러면 75%는 조금도 안 믿는다.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작년의 경우 조금이라도 믿는다고 대답한 비율이 37%였습니다. 쭉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정농단의 자료가 포함 안 된 통계입니다. 경찰을 믿냐 했더니 37.6%가 조금이라도 믿는다. 이렇게 대답했고 지방정부를 믿냐 했더니 41.6%가 조금이라도 믿는다. 많이 믿는 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믿는다. 여기는 지방의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맡길 때 믿는 사람에게 맡깁니까? 못 믿는 사람에게 맡깁니까? 예, 믿는 사람한테 맡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중대한 결정을 누구한테 맡겨놓고 있습니까? 가장 못 믿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국회에게 맡겨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고 그 다음에 주정부가 조금 높고 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어느 통계를 보니까 미국 연방의회에 대한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냐 를 물었더니 5%라는 통계를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신뢰하는 기관에게 업무를 맡기도록 국가의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헌법 개정에 대해서 이제 지금 내년 지방선거 때 하겠다 그러죠. 왜 해야 되냐? 우리는 그 이유를 물어야 됩니다. 왜 헌법 개정이냐? 그래서 나는 헌법은 이렇게 봅니다. 헌법이란 정치에게 보내는 정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내비게이션이다. 우리는 요즘 운전할 때 거의 내비게이션 보고 운전하죠. 근데 그 내비게이션을 도로가 새로 생기거나 도로가 없어지고 건물이 새로 생겼는데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엉뚱한 대로 데리고 가는 거죠. 감각에 의존한 것보다 더 못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헌법을 개정한 지 대한민국이 자주 바뀝니까? 자주 안 바뀝니까? 예, 다이나믹 코리아. 엄청나게 바뀝니다. 그런데 헌법을 언제 정했냐? 30년 전에 정한 겁니다. 30년 동안 업데이트하지 않은 내비게이션을 달고 정치인들이 운전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는데 87년에 우리가 세계화란 말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산업사회의 달성이 목적이었어요. 이제는 산업사회를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죠. 이제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우리가 부를 생산해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국경이 닫힌 민족국가 시대, 또 이 산업구조는 굴뚝생산, 대량 생산을 전제로 하는 이 산업사회, 거기에 맞추어져 있는 헌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빨리 바꿔줘야죠. 그런데 헌법에 대한 미신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왜 헌법을 바꿔야 되냐?
정치인을 잘 뽑으면 된다. 사람이 문제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참 많이 바꿨죠. 정치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다. OECD 국가에서 국회의원 교체율이 우리나라가 최고 높습니다. 그래도 정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 지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또 법률을 고치면 되지 왜 헌법을 고쳐야 되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법률을 고치려 해도 헌법에 막혀서 못 고치는 게 있습니다. 헌법에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위헌 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은 현실에 맞지 않을 때 바꿔줘야 된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제퍼슨은 매 19년마다 헌법과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부러워하는 독일이나 스위스 보니까 매년 헌법을 개정하더라. 예를 들어서 독일은 1949년에 헌법을 제정했는데 2014년까지 60차례 헌법을 개정했다. 매년 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은 헌법이 몇 개가 있습니까? 연방헌법 1개 있고 주헌법 16개 있죠. 17개의 헌법이 있습니다. 주헌법도 바뀌죠. 그러면 1년에 수차례 헌법 개정하더라. 스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848년에 헌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150여 차례 헌법이 개정됐다. 그 중에서도 반 이상이 국민들이 제안한 겁니다. 국민들이 제안해서 헌법을 개정한 거예요. 그런데 스위스에는 헌법이 몇 개냐? 연방헌법이 1개. 깐톤 헌법. 그게 이제 다른 나라의 주를 스위스는 깐톤이라고 그러죠. 국가입니다. 26개. 27개의 헌법이 있습니다. 깐톤 헌법도 바뀌기 때문에 1년에 수차례 헌법 개정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나라가 잘 살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헌법 개정 안 하던데 거의 잘못 알고 와서 문제입니다. 미국도 지금까지 건국 이후에 27차례에 걸쳐서 연방헌법이 개정됐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것은 거의 대부분 어디서 정합니까? 주헌법에 정하죠? 그 주헌법이 몇 개나 있습니까? 50개가 있습니다. 51개의 헌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도 매년 헌법 개정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우리는 또 헌법 개정이냐? 이런데 우리는 겨우 9번 개정했습니다. 업데이트 안 한 겁니다. 헌법을 방치한 겁니다. 헌법이 중요한 만큼 어떻게 손질해야죠. 근데 손질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정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왜 지방 분권 쪽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되느냐? 첫째,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쪽이 지방 분권의 이 도표는요, 저만 가지고 있는 도표입니다. 이제 아마 다른 사람들 클릭해가지고 또 복사했는지 모르죠. 근데 내가 이거를 어디서 구했냐? OECD가 아니고 EU, 유럽 공동체의 지역위원회의 자료를 뒤지다가 이 그래프를 찾은 겁니다. 2009년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이게 X축은 분권의 정도입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분권이 많이 된 나라입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소득이 높은 나라입니다. 소득 수준, 분권의 정도. 근데 분권이 안 된 나라는 못 살더라. 분권이 많이 된 나라는 소득도 높더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그 다음에 캐나다, 벨기에, 독일, CH 이래 놓으니까 중국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은 CN이죠. CN. 이 CH는 어디냐? 스위스입니다. 왜 S자가 없는데 스위스냐?
스위스는 나라 명칭이 4가지가 있습니다. 각 언어별로 4가지에다가, 근데 국제적으로 통용할 때 어느 나라 말을 쓸 수 없잖아요. 특정 언어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 우리나라, 한국의 언어의 뿌리는 뭡니까? 한자죠. 마찬가지로 유럽의 언어의 뿌리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국가 이름을 하나 더 만듭니다. 콘페데라치오 헬베티카. 분권이 많이 된 나라일수록 잘 살더라. 그 다음에 여기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뭐 이런 나라. 어떤 사람이 SK 해놓으니까 사우스 코리아이냐 이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슬로바키아. 근데 한국도 한 이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끌어당겨야죠.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분권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국가가 작동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국가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가지도 못한다. 한 가지도 잘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국가가 작동을 하려면 외교, 국방, 금융, 통상 같은 전국적인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 나머지 일은 누가 해야 되냐? 지방이 하도록 맡겨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지방을 어떻게 손발을 묶어 놓고 있다 그랬죠? 조금 후에 보면 헌법이 지방의 손발을 묶어 놓고 있습니다. 지방의 손발을 풀어줘야 또 국가의 부담을 줄여줘야 국가도 작동하게 되고 지방도 작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통일을 위해서도 물론 필요합니다. 분단되어 있던 국가가 통일할 때는 연방국가로 통일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그다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엘빈 토플러죠.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출마할 때 이 사람하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걸어놓는 게 유행하게 됐죠.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막대한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죠? 뭐 미래의 충격이라든지 또 제3의 물결. 근데 이분의 책이 나올 때마다 한국에서는 몇 달 내에 번역이 됩니다. 그럴 정도로 영향력이 큰 분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보고서를 씁니다. 2001년도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점심을 하면서 대통령에게 바칩니다. 그 책 이름이, 보고서 이름이 위기를 넘어 21세기 한국의 비전입니다. 이것을 인터넷에 치면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대한민국이 IMF의 후유증을 앓고 있을 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을 때입니다. 보고서는 한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다. 그 선택은 다름 아닌 종속국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선도 국가로 남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를 끌고 가는 나라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에 뒤따라가고 다른 나라에 예속되는 나라가 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있다. 그 선택은 반드시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대한민국은 바뀌었느냐. 그래서 16년 전에 이 보고서를 냈는데 대한민국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보고서에는 산업구조를 전면 개편해라. 그래서 IT 산업, BT 산업을 결합해서 고부가 산업구조로 바꿔줘라. 과거의 꿀뚝 경제는 끝났다. 부터 시작해서 노조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공장형 학교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창조적인 교육으로 바꿔라. 등등. 또 이분이 주문한 게 뭐냐. 정부를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주문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바뀐 거는 산업구조는 조금 바뀌었죠. 먹고 살라니까 할 수 없이 바꾼 겁니다. 그 외에는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부를 근본적으로 바꿔라.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권력체제는 과거 경제 발전 단계, 소위 말해서 이 산업화 시대에는 효율적이었다. 한강의 기적, 산업화 시대죠. 산업화. 그런데 지식정보 사회로 들어오면서 이런 정부 구조, 중앙 엘리트가 지침을 만들고 전국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중앙집권적인 권력체제는 이제 점점 퇴색해 가고 있다. 작동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발전 모델을 과거의 박정희 시대의 발전 모델로 가져가면 망한다 이거예요. 망한다. 작동 안 하는, 그 시스템은 작동 안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후진국일 때, 이디오피아하고 비슷한 수준의 나라일 때는 정답이 있었습니다. 왜? 선진국 따라가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가보고 이렇게 하니까 잘 살더라. 그래서 중앙경제개혁원의 관료들이 매뉴얼을 만듭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전 국가기관에게 일사불란하게 따라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가 발전하다 보니까 분야에 따라서는 우리가 선도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선도에 와 있다는 건 뭡니까? 정답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게 되었다. 정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답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물을 발견하려고 땅속에 침을 꼽죠. 몇 번 꼽아서 한번 찾습니까? 예, 수없이 꼽아봐야죠. 뭡니까?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행착오를 중앙정부가 하면 한 번 실패하면 나라 전체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험을 분산시켜야 된다. 지방에서 다양한 실험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다양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실패를 하더라도 한 지방만 실패하고 다른 지방은 괜찮고, 또 한 지방에서 성공하면 그거를 따라서 화장실 개선처럼 전국이 개선이 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이제 더 이상 작동 안 한다. 그래서 지방 분권적인 권력 구조로 가야 된다. 근데 토플러는 우리가 미국은 연방정부고 주정부가 상당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하고 있죠. 근데 이 토플러가 몇 년 전에 불황을 넘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에서 미국 정부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다. 미국이 지금처럼 세계의 선도국가로 남으려면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주정부에 넘겨줘야 된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국가경제 시대를 넘어서 지방경제 시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요즘 우리가 미국하고 우리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죠. 또 일본하고 우리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다. 어디하고 경쟁합니까? 우리 서울은 북경하고 경쟁하고 동경하고 경쟁하고 베를린하고 경쟁하는 거죠. 도시끼리 경쟁입니다. 그런데 이 100m 경주를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선수들을 다 마음껏 뛰게 하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발에 끈으로 묶어놨습니다. 못 뛰도록. 경쟁이 이겼어요, 지겠어요? 예, 경쟁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방의 권한을 넘겨준다는 건 뭡니까? 지방의 발목을 묶고 있는 그 족쇄를 풀어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근본적인 변화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 왜 헌법이 문제냐? 지방 분권. 왜 지방의 손발을 묶어 놓고 있냐? 이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 117조는 지방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할 수 있다. 근데 중앙정부가 세세한 부분까지 다 규정해 놓습니다. 쓰레기는 어떻게 치우고 도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신호등 관리는 어떻게 하고 다 지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말해서 뭘 의미하느냐? 시키는 대로만 해라. 시키는 대로만 해라. 지방은 중앙정부가 법령의 형식으로 시키는 대로만 해라. 두 번째,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세금을 부과하거나 형벌을 부과할 때는 법률이 위임하는 경우에만 해라. 이건 뭡니까? 시키는 것만 해라. 시키지 않는 거 하지 마라. 이게. 자, 우리 집에 애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시키는 것만 하면 우리는 안심이 됩니까? 걱정이 되죠. 저놈이 어떻게 이 거친 세파를 헤쳐서 인생을 개척하겠냐. 이거. 지방도 마찬가지죠. 지방이 발전하려면 안 시킨 일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반항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애들이 막 반항을 하고 좀 사고를 치고 이러면 너무 뭐라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저놈이 큰일 나고 몸부림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또 그런 애들이 보면 나중에 또 크게 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방향을 잘 잡아야 되지만 자기 삶을 개척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다 보면 규정이 조금 언할 수도 있고 또 하지 말라는 짓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이 발전하려면 이 족쇄를 풀어줘야 된다. 족쇄를 풀어줘야. 그래서 헌법을 고쳐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방은 서울시가 인구 1,000만 가까이 되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저기 서울서 가면 인구 1,000명도 안 되는 지방이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적습니다. 덩치는 큰데 일은 어린아이들이 하는 일을 맡겨놨다. 소꿉장난만 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치 지방을 정신능력이 모자라는 미성년자 아니면 피후견자처럼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국가와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설명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공자가 2000년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장문중은 기절이자여. 장문중이라는 사람은 절위자다. 여기 위자는 벼슬 위자입니다. 벼슬입니다. 벼슬을 절은 뭡니까? 절도. 훔친 자다. 벼슬을 훔친 자다. 왜 그러냐? 이 장문중은 공자의 고국인 노나라의 재상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자기는 일을 안 하고 무능합니다. 근데 유능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거를 해서 일을 하게 만들어야죠. 근데 유능한 사람이 오면 멀리 합니다. 청거를 안 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해가죠. 그래서 나는 공자가 오늘날 대한민국에 오면 역시 이 말을 하지 않겠냐. 국회가 지방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방 공약들 보면요. 이번 선거에도 지방 공약, 지난 선거도 마찬가지. 그 돈을 지방에 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사업들을 지방 발전 계획이라고 내놓는 겁니다. 이게 예산 낭비예요. 근데 지방에서는 왜 좋아하냐? 공짜니까. 안 주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달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일을 하지 못하면서 지방이 나서서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나서지 마라. 메르스 사태 때 그랬죠. 많은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국회 개원 특위에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헌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오뚜기 경마로로 바꿔야 된다. 지방의 문제는 지방에서 지방 정부와 주민들이 손을 잡고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사는
골목길은 누가 고쳐야 되냐? 누가 바꿔야 되냐?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것을 가리켜서 수직적 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직적 분권. 지방분권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겁니다. 권력의 하방이동입니다. 또 권력자가 가진 권한을 국민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것을 나는 국민분권이라고 부릅니다. 권력 엘리트와 국민 간의 분권. 그래서 합쳐서 수직적인 분권, 수직적인 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한다는 건 뭐냐면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국회가 만든 법률이 만들지 말아야 될 법률을 만들면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가진 비서관, 보좌관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늘리려고 할 겁니다. 이런 거 할 때는 여야 의원들이 싸움하다가도 금방 한 통속이 됩니다. 이걸 가해서 권력자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권력자 카르텔. 누가 막아줘야 됩니까? 국민이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독일은 도로를 달리면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 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포쉐가 특정 자동차 얘기해서 그렇지만 하여튼 내 경험이니까 포쉐 자동차가 떴다면 옆에 자동차들이 다 비켜줍니다. 금방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포쉐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탈까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브레이크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 브레이크 역할을 대통령이 국회에 브레이크를 걸면 어떻게 됩니까? 독재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국민이 해야 되는 겁니다. 국회가 정해서는 안 될 법률을 정하면 국민의 이름으로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국민투표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절대로 안 바꾸는 게 있죠. 선거법 바꿔라 하면 안 바꿉니다. 왜냐하면 유리하니까. 또 정당법 바꿔라 하면 절대로 안 바꿉니다. 정치자금법 바꿔라 하면 안 바꿉니다. 그럼 누가 바꿔야 되겠어요? 국민들이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즉 국회의원이 해야 될 법률을 만들어야 될 법률을 안 만들면 국민이 직접 만들어야 된다. 그게 국민 발언권입니다. 국민 발언권. 이거는 법률도 그렇고 헌법도 그렇습니다. 헌법도 국회가 안 바꿀 때는 국민이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유신헌법 이전에 국민들이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유신 때 없애버리고 87년 민주화 운동에서 정한 현행 헌법에서도 역시 부활을 안 시켰습니다. 유신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제 지방분권을 한다니까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정부로 넘긴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을 어떻게 믿냐? 지방의회를 어떻게 믿냐? 시도지사를 어떻게 믿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만평까지 나옵니다. 이번 정부에서 지방분권하겠다 하니까 지방 정치인들은 기고만장하는데 주민들은 걱정이 태산 같다. 자, 포퓰리즘, 빚더미, 난개발. 그래서 우리가 지방분권의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걸 지방분권을 그냥 설명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잘 하더라고요. 집안에 도배를 한다. 또 오늘 저녁 요리의 메뉴를 정한다. 또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하는 것을 정한다. 또 잠자리를 어떻게 할까 정한다. 이거 누가 정해야 됩니까? 네, 부부가 알아서 할 일이죠. 그런데 이거를 경주이시 종친에서 정한다. 김해김씨 종친에서 정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친에서 할 일이 있죠. 족보를 관리한다든가 사당을 관리한다 이런 건 해야죠. 그런데 심지어 부부간의 잠자리까지 다 정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 김해, 김씨 종친에서 정하는 거, 경주시 종친에서 정하는 게 뭡니까? 중앙집권입니다. 이거를 각 가정에서 알아서 정하면 그게 지방분권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검천구의 문제를 검천구 주민들이 그 일꾼들, 뽑은 일꾼들과 주민들이 함께 해결하면 그게 지방분권이고, 이거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해결하려고 달라들면 그게 중앙집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입법권입니다. 입법권. 법률을 어떻게 정하냐? 행정은 법률 종속적이죠. 법률 정하는 대로 가죠. 사법권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법률 정하는 대로 가죠. 법률을 잘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40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국회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지. 근데 여기에 헤어날 수 없는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입법권이 국회에 속하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입법권이 국회에 속하면 입법권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국회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국회 주권주의를 선언한 겁니다. 국민 주권이 아닙니다. 국회 주권을 규정한 게 이 규정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지난번에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이 법률을 정할 수 있게 하자. 국회의원 뭐라 그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헌법 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어떻게 국민이 법률을 정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뭡니까? 주권 찬탈입니다. 주권 찬탈. 언제 이렇게 됐냐? 5.16 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 이전에는 어떻게 되었냐?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국민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만 일일이 다 관여할 수 없으니 대신해서 위임을 받아서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5.16 때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해서 국민을 무장 해제시켜버린 겁니다.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이거를 바꿔줘야 된다. 어떻게? 입법권은 국민과 주민에게 속한다. 국가법은 국회에 속하고 지방법은 주민에게 속하고. 그래서 국민과 주민은 직접 또는 그 기관을 통해서 입법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해줘야 제대로 된 헌법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의 손발을 묶어놓고 있는 지방의 삶을 스스로 규정할 수 없도록 손발을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발을 풀어주는데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 지방이 법률을 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권리 제한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권 제한을 지방한테 맡기면 대단히 불안한 것처럼 얘기하죠. 근데 그게 별게 아닙니다. 서울시 의원이 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밤에 우리 동네 아파트 단지에 동네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술을 마시는데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술을 마시고는 술병을 깨가지고 놀이터에 뿌리고 가니까 다음날 애들이 놀이터에 나와가지고 뭐 발 다치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려고 했더니 법률의 위임이 없다고 못한다 합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완전히 지방을 무장 해제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본권 제한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지방의 주민들이 또 그 주민의 대표기관이 스스로의 삶을 법률로 규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법은 국회가 정하더라도 지방법은 지방의회가 또는 주민들이 직접 정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게 이번 헌법 개정의 아마 최대의 과제일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지방이 법률을 정할 수 있다면 세금도 당연히 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앙정부가 일은 맡기는데 돈은 안 줍니다.
예를 들어서 누리사업. 선심은 중앙정부가 베풀고 비용은 지방정부가 부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전부 다 재정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택배기사한테 물건을 배달을 맡기면 물건값은 누가 돼야 됩니까? 당연히 배달시킨 사람이 내야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복지배달부가 누굽니까? 지방정부죠. 물건값도 네가 알아서 내라. 지방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금지시켜야 된다. 그래서 위임 사무에서는 위임하는 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앞으로 갈수록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잘 사는 곳과 못 사는 곳의 조정. 이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재정 조정 제도다. 우리가 균형 발전 얘기하는데요. 이 지구상에 균형 발전된 나라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가 스위스가 잘 사는 나라고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다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평균 국민 소득이 15만 불 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3만 불, 4만 불입니다. 뭐 우리나라보다 더 격차가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하느냐? 잘 사는 지방에서는 세금 걷어서 남는 것을 못 사는 지역에 넘겨줍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재정 조정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필수적인 삶을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헌법 개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우리 지방의 삶을 누가 규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 규정할 수 있어야 된다. 뭐로? 법률로 규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이번 헌법 개정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꿈 같은 얘기 아니냐? 너무 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가 상임대표로 있는 공동대표로 있는 단체에서 원내 정당이 추천한 5명의 후보자들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유일하게 맺은 겁니다. 내가 소속된 단체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입니다. 여기는 11개 단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구수 구청장 협의회, 시의회 의장단 협의회, 시도 의장단 협의회를 비롯해서 각 지역 언론사, 지방 언론 협의회 그 3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또 상임 대표로 있는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 등등 이런 단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대통령 후보들하고 협약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견본으로 제시해 놓은 게 이분입니다. 4월 27일 날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국회는 국가의 법률을 입법하고 광역의회는 광역정부의 자치 법률을 입법하고 기초의회는 기초정부의 자치 법률을 입법하도록 헌법에 명시한다. 다음 법률 국민 발안제, 국민 투표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고 헌법 개정 국민 발안제 도입을 헌법에 명시한다. 언제까지?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을 완료한다.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곧 그 후보를 공천한 정당의 공천이죠. 정당의 약속이죠. 공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개의 원내 정당은 전부 다 이런 내용의 분권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대국민 약속을 한 겁니다. 이제 이걸 이제 요구를 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홍준표 후보가 약속한 겁니다. 문재인 후보보다 더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봅시다. 헌법 개정 될까요? 하면 되죠. 예,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 손발은 묶여 있죠. 국민이 헌법을 발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대통령과 국회가만 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발의하려면 부담감이 생깁니다. 왜? 헌법 국회 개헌 특위가 구성돼 가지고 지금 거기에 맡겨놓고 있는 거죠. 또 대통령이 나서면 또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나서야 되는데 국회 믿을 수 있습니까? 예. 이게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은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 때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개헌을 못하는 이유를 100가지도 더 찾을 겁니다. 아, 우리 개헌을 하려고 했는데 지소당에서 다른 주장을 해가지고 못하겠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랬을 때 개헌의 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바로 우리 국민에게서 찾아야 된다. 이번 헌법재판소에서도, 국회에서도 이번 개헌의 컨셉을 국민 참여 개헌으로 잡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지역 토론회, 개헌 지역 토론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9월 말까지 전국 13개 지역에서 토론을 합니다. 서울은 없습니다. 인천에서 끝납니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국회 안에다가 개헌 발언대 해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얘기하면 속기해가 녹음해가지고 그 국회의원을 전달하겠다 합니다. 근데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토플러는 뭐라 그랬냐? 새로운 정치 체제의 필요성에 대해 아주 광범위한 공중 토론을 시작해야 된다. 이제 우리 스스로 토론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밥 먹는 자리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 헌법이 바로 우리의 흥망을 결정합니다. 이 나라가 잘못되면요,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이디오파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빈곤에 허덕여야 되는 겁니다. 이 헌법이 곧바로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삶을 위해서 방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토론을 해야 되는데 핵심은 뭡니까? 정치 변화에 대한 책임은 정치인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 그럼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잠깐이라도 한 5, 6분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하십시오. 지금 교수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조례가 못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럼 헌법 위반되는 법도 만들 수가 있고 법률에 위반되는 조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 헌법은 어느 나라입니까? 예, 제가 제주 특별자치도를 만들 때 이런 규정을 넣어놨어요. 제주도에서는 법률 무슨 규정에 불구하고 달리 정할 수 있다. 그걸 많이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이 입법 과정에서 조항 관료들이 많이 뺐어요. 그래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나는 불구하고 조항이랍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2006년도에 독일에서 헌법 개정을 합니다. 그 헌법 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이전의 헌법에는 연방 헌법은 주 헌법에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법 분야, 예를 들어서 사냥법이라든가 환경법이라든가 뭐 등등 이러이러한 공무원법이라든가 이러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주법으로 연방법과 다른 규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의 법률이 지방 법률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고요. 국가의 필요성에 따라서 헌법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스위스나 이런 나라에 보면 연방정부의 법률이 우선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 지방에 산산조각이 나 있어가지고 국가 전체로서 협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들었고, 독일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조항이 집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분산시키고 다양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주법이 연방법과 다른 규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요. 더구나 놀라운 거는 많은 국가에서 연방에서 아예 법률을 정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법, 지방자치법, 경찰법, 문화에 관한 법률. 이런 거는 연방에서 법률을 정하면, 연방의회에서 정하면 그 자체로 위헌입니다. 여기는 지방정부만 정해라. 근데 우리가 그걸 이제 지방의 배타적 입법권이라 합니다. 중앙은 손댈 수 없는 영역을 아예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제안한 거는 거기까지 갈라 하니까 국회가 절대 양보 안 할 것 같다. 그래서 국회 법률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아까 내가 말한 그런 영역에서 지방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지방의 숨통을 열어주자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도 지역에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거죠. 그래야 지방의 다양성이 발휘될 수 있는 거고 지방의 창조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또 예. 우리 그 금천구 내에는 국가산업단지 23공단이 있습니다. 지방 분권을 한다 그러면 그 공단도 우리 그 금천구로 넘겨줄 수는 없는지 앞으로 그는 실현 가능이 안 되는 건지 좀 그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아, 그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스가 이렇게 경제가 앞서 있지만요. 경제 정치 국가공단이 없습니다. 그건 다 어디서 만드느냐? 지방 정부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국가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톰플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가 경제 시대가 지나가고 지방 경제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만드니까 이게 그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지 아닌지 지역 시장에 맞는지 아닌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방금 그 말씀하신 사실 경제 정책에 대한 거요. 지역 발전에 대한 거는 누가 사활을 걸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금천구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서 저 부산에 있는 사람들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결정을 거기 사람들이 뽑은 국회의원이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지역의 삶은 우리가 개척한다 하는 확실한 자치의식이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지역 발전이 주민의 책임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혹시 또 질문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 연락하는 말씀 감사합니다.